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 목표 중 하나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입니다. 그 청사진을 실현하기 위해 3대 전략을 제시하며 희망차게 시작했죠. 하지만 대통령 임시 집무실 설치 논란 등이 확산되면서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토론에서 관련 쟁점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함께하실 분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특위 위원인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에서 허문구 센터장 시간 내주셨고요. 반갑습니다. 다음은 배재대 행정학과 최호택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세종참여연대에서 성은정 사무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영상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정치개혁의 그 첫 출발을 하겠다는 제1 공약을 지킨 것처럼 세종 이 집무실도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VCR에서 보셨지만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 거의 이제 완공이 됐습니다. 이제 다음 달 완공을 하고 그 12월부터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되는데요. 원래 이곳에 이제 대통령 그 임시 집무실이 들어서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그걸 안 하겠다 이런 이제 발표가 나와가지고 논란이 거센데 그 인수위원회 이제 위원으로 활동한 이제 두 분께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육동일 교수님 좀 어떻게 보세요, 이 사태를? 네, 지역에서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최근에 중앙정부, 기재부라든지 산업부, 국토부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반도체 관련 학과를 증설한다든지, 또 경기도에 반도체 단지 집적화를 한다든지, 또 그동안 규제돼 있던 그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허락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불안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청와대 집무실 문제가 물론 이제 1단계를 거쳐서 2단계 신청사 중앙동에 이 문제를 패싱을 해서 2027년 3단계 국회 세종의사당과 같이 신청사를 신집무실을 설치한다는 데 대해서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이 세종시 문제는 사실 이 기본적인 가치가 원칙과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지난 20년 동안 숱한 우여곡절 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아마 이 문제에 대한 위정자들의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150억이라는 예산을 절감한다는 의미는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이 세종시를 갖고 가는 이 기본적인 가치로서의 원칙과 신뢰 문제가 깨진다면은 다른 국정 전반에 관한 신뢰성이 자칫하면은 훼손될 수가 있고 더 큰 사회적 비용, 사회적 갈등 비용 이런 것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세종시의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고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인데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파생된 원인은 이런 중앙정부의 이런 그 경제 정책들이 지역 균형 발전의 정책과 조율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롯된 문제입니다.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주관 부서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즉 컨트롤 타워가 부재된 상태에서 이 문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제시됐기 때문에 이 국민들의 특히 비수도권
또 우리 충청권의 불안과 여러 가지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교수님은 이제 그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시면서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정책 그쪽에 대해서 조언도 하시고 이제 자문도 많이 하셨을 텐데 네. 그런 입장에서 보시기에도 상당히 좀 안타깝게 보시는 거죠. 좀 말씀을 좀 따끔하게 하신 것 같은데. 물론이죠.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소개하신 대로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라고 국정 철학을 아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 지방시대를 구현하려면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 세종시 정책입니다. 국토 균형 발전의 거점 도시로서의 역할을 세종시가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세종시 정책을 다시 수정하려고 한다면은 엄청난 시행착오를 또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세종시의 정책이 약속된 대로 법대로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허문구 센터장님도 이제 인수위에서 활동을 하셨었죠. 네. 그 허 센터장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사태? 예, 우선 지역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세종시의 경우는 노무현 정부 이후부터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적인 도시로서 역할을 해왔고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방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명실공히 세종은 균형 발전을 견인하는 도시로서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었는데 결국 이 2단계가 무산되면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임시집무실 설치 무산이 공약 파기인가 또는 재조정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용산의 경우를 비교로 들면서 공약 사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을 했는데 이번 임시집무실 같은 경우에는 세종의 중요한 지역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산됐다라는 점에서 이것은 공약 파기이고 균형 발전의 퇴보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다만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 임시집무실 설치 비용이 약 150억 정도 든다고 하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생략을 하고 바로 3단계로 가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좀 설득을 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쳤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뭐 시민단체에도 한번 좀 성은정 처장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공약 파기냐, 공약 재조정이냐 이제 이런 논란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대로 하면 그 정부 세종청사 이제 중앙동에 임시집무실이 들어서고 2027년에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에 맞춰서 이제 관저까지 갖춘 이 집무실을 이제 세종에 설치하는 게 맞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시집무실을 건너뛰면 결국은 세종 집무실도 결국은 나중에 안 하는 거 아니냐. 공약 파기다 이런 주장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역 여론은 좀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인수위에서 3단계 로드맵이 이제 발표가 됐을 때 사실 2단계에서 중앙동에 대통령 집무실이 설치만 되고 실은 집무 대부분이나 회의는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 맞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김칫국부터 먼저 마시는 셈이 됐습니다. 3단계 로드맵에서 우선은 1단계에서는 기존의 시설에서 국무회의를 격주로 개최하겠다라고 하는 게 1단계였고요. 2단계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중앙동 신청사에 입주를 해서 거기서 임시로 직무를 보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될 때 어떤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같이 집무실과 설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3단계 로드맵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랬었죠. 실은 두 번째에서 지금 1단계에서도 국무회의가 사실 보면은 지방선거 사전투표 전날 딱 1회 이제 진행이 되었던 부분에 불과하고 2단계는 지금 건너뛰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3단계도 사실 2027년은 설치라고 하는 것도 3단계 로드맵에서 근거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3단계가 진행이 될지라고 하는 실은 행정이 과정을 통해서 그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부분인데 이 과정에서 생략되거나 하는 거에서 협의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공약 사항이 파기된 거와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심각성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처장님은 그러니까 이제 세종 지역에서 이제 활동하는 시민단체시고 이제 그쪽 주민들 특히 많이 만나시잖아요. 네. 상당히 그러면 이 공약 파기다, 배신감 그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나요? 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지금 인터넷 게시판이나 이런 데서 지금 분노를 좀 표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유도 그런 것이 지금 이
중앙동 청사로 들어가는 이 내용이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실은 한국일보 기자가 지금 입주 계획이 임박해 있는 기간에서 취재를 하는 도중에 지금 이야기가 나온 거고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랴부랴 지금 행안부에서 설명 자료가 나오고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발표한 이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이러한 그러니까 굉장히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종 집무실과 관계되어 있는 이야기가 이렇게 한 기자의 입에서 통해서 나올 만한 그런 사안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공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택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참 이번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을 때 과연 이 국가의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에 대한 애정이 있을까? 근데 이제 공약상에는 이제 상당히 이런 것들이 담겼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 지방선거 전에 사실은 딱 한 번 국무회의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내놓는 것들을 보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MB 시대를 생각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 그 이명박 대통령 때 세종시 수정안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기업 도시로 이제 키우자 뭐 그런 얘기도 그렇죠. 나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래서 지역이 상당히 힘들었고 지금도 보면은 최민호 시장이 이제 추구하는 것이 이제 기업 도시예요. 그래서 네. 그때의 그 기억이 자꾸만 저는 좀 새롭게 나타나고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150억인데 사실 중앙정부 차원에서 150억은 이게 큰 돈이라면 큰 돈이지만은 정말로 얼마 안 되는 돈이거든요. 지역 균형을 생각한다면 그 정도는 이제 충분히 또 투자할 수가 있겠죠. 사실 그럼요. 의지만 있다면. 네, 그래서 저는 궁색한 그런 변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근데 이번에 이제 이런 일이 터지면서 저는 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이 지금 중앙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목소리를 못 내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너무 안타깝고. 예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 충남지사를 지냈던 이완구 전 고 이완구 지사 그렇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같은 당 소속인데도 사실은 직을 던졌어요. 그 정도 결기가 있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총리까지도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전부 다 그 국민의힘 소속으로 다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대통령의 눈치만 보고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은 물론 뭐 핑계야 뭐 예산 전국에서 괜히 찍히면은 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목소리를 안 낸다 이런 얘기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지역 입장에서 보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래서 분명히 할 말을 하고 요구할 것을 좀 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면 듣기에 이제 민심은 상당히 좀 대전 쪽에서도 좋지는 않은가 보죠. 제가 그 최근에 이제 뭐 각 언론에서 이제 여론조사한 걸 보니까 이 충청 지역에서 상당히 지금 그렇죠. 지지도가 많이 지지도가 좀 상당히 떨어져 있고 예. 정당 지지도 또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좀 살짝 높았었는데 다시 이제 민주당 쪽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지역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150억 원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두 위원님과 이제 교수님과 이제 센터장님도 말씀하셨고 정부 차원에서도 한 150억 정도 드는데 이제 경제 상황이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좀 미루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성 처장님 어떠세요? 그 정도 과연 비용이 들까요? 왜냐하면 정부 청사면 기본적인 방호 시설이 돼 있을 텐데 그렇게 이제 집무실, 임시집무실 마련하는데 그 정도 비용이 든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금 새로 짓고 있는 중앙동 신청사는 이미 대통령 집무실을 고려해서 그래서 이제 민원과 그다음에 사무공간을 지금 분리해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보안과 경비 시설 또한 마찬가지로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많이 신경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되는 상황에서는 대통령실이나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150억 원의 사실 근거도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그런 상황에서 집무실 설치했을 때는 한 5분의 1 정도의 수준이 아니겠는가 이런 이야기도 있고 실은 대통령 집무실 설치법 근거법을 얘기하셨던 정진석 의원 또한
기자회견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대통령 집무실을 중앙동 시청사에 들어가는 거에서는 규모 면에서나 아니면은 면적 면에서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근거 부족한 150억 원을 이야기하면서 나라 살림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궁색한 그런 변명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의지의 후퇴 그렇게 좀 비판적으로 지금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교수님 뭐 할 말씀 있으세요? 예, 뭐 하나같이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2달밖에 안 지났습니다. 한 70일쯤 됐겠죠. 지금? 예. 그러니까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나 이런 정책에 대한 불신 문제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바로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지역 균형 발전에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트롤 타워가 구성이 되면 이 문제를 반드시 지적을 할 거고 또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지역 여론을 반영해서 바로 잡을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가 세종시를 그동안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아마 이렇게 걱정했던 부분은 세종시에 관한 정책들이 항상 정쟁화, 당리당략화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대선이든 총선이든 선거 전과 선거 후에 이 말이 달라지거든요. 글쎄 말입니다. 정치인들의. 예.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좀 우려하는 거는 뭐냐면 뭐 2단계는 패스할 수 있습니다. 뭐 이제 27년에 정식 기관이 출범한다면은 뭐 그 약속이 지켜진다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공교롭게 27년이면 또 대선을 치를 시점입니다. 네. 그렇다면 또 이 대선에서의 선거 쟁점화가 또 불가피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모든 정책은 다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을 해서 성공하려면은 전제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뭐냐면은 수정을 하는 타당성이 보장이 돼야 되고요. 또 그 수정에 따른 여러 가지 이해 당사자나 국민들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되고 또 적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이제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 수정 변경은 너무 졸속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다시 한번 세종시 정책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된다. 그런 점에서 저는 물론 이제 불가피하게 수정을 한다면은 할 수 있겠지만은 최소한의 이 전제 조건은 충족시켜 가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요. 결국은 이 세종시 정책이라는 것은 세종시 정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의 가장 강력하고 핵심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중요성이 있는 것이고 또 오랫동안 세종시 문제를 잘못 다루면은 국정 운영의 신뢰성이 저하된다. 네. 그것은 곧 국민들의 지지도와 연결이 된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 중앙정부 의정자들의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호택 교수님. 네.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사실은 이 로드맵 만들고 나서 잉크도 채 마르지 않았습니다. 네. 2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사실은 이제 부정하고 수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2027년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같이 설립하려고 했던 이제 그런 계획도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컨트롤 타워 얘기하는데 아마도 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게 진짜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자치분권위원회가 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현 정부에서는 이 두 개를 좀 통합해서 축소를 한다는 네. 얘기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 컨셉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네. 분권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은 다른 얘기인데 이걸 굳이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 내용도 축소를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현 정부가 과연 지방 분권에 대한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의 균형 발전에 대한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거 저는 꼭 한번 물어보고 싶은 이제 그런 심정이에요, 사실은. 예. 사실 이런 토론회 준비하면서 이제 패널 4분 모시면서 이렇게 일치된 목소리가 나오는 경우가 없는데 오늘은 다 비슷한 말씀 해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이 촉발된 거는 세종 이제 임시 집무실 요걸 설치 안 하겠다 이 문제에서 이제 뭐 본격적으로 촉발이 됐지만 지난달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런 발언도 했었잖아요. 지금 그 공공기관 2단계 지방 이전도 지역에서는 계속 외치고 있었는데
뭐 수도권 그 기관 이전이 전혀 실패했다, 전혀 이제 쓸모가 없었다, 이제 그런 발언도 해가지고 정부가 말로는 이제 지방시대라고 외치면서 결국 이제 행동하는 건 정반대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허 센터장님, 좀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제 지방시대 말로만 외치지만 결국 말에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 현재 그 지방 시대가 불안하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정부 출범 뭐 3개월도 채 안 됐습니다만 현재 아직까지도 균형 발전에 대해서 지역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같은 것들이 아직 내려가지 않고 지역에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감한 상황이다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 이제 새로운 변화 중에 하나가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자체장들이 많이 바뀌면서 기존의 지역특위가 제안했던 지역별 7대 분야 15대 정책 과제가 상당 부분 이제 도정이나 시정의 기본 방향이 바뀌면서 이 과제도 바뀔 위험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역 차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혼선을 겪고 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은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데서 나온 큰 원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현 시점에서 지방 시대가 불안하다라고 평가에는 조금 이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정부의 지방정부의 요청은 크게 보면 3대 약속 15대 국정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네. 사실은 이 국정과제들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정책 시행을 통해서 전파가 되어야만 실질적으로 국민이나 지역민들이 체감도가 올라가는데 결국은 컨트롤 부재로 인해서 이러한 점들이 스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지역특위에서 나온 안건을 가지고 5차 5개년 계획, 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 계획이 사실은 올 연말에 수립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더더욱 정책의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네. 이제 이러한 점들은 향후에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출발하기 1년 전에 이런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타임 스케줄을 좀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말씀을 좀 알겠습니다. 예. 덧붙여서요. 그 컨트롤 타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도 그걸 좀 여쭤보고 예. 싶은데 컨트롤 타워 얘기를 지금 공통적으로 지금 다 말씀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네네.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처럼 이제 인수위를 건너뛰고 바로 출범한 것도 아니고 인수위 시절도 거쳤고 국무총리도 있고 뭐 그 인수위에서 이제 지역균형 발전 그런 것도 하셨는데 예. 이거 뭐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제가 지금? 그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이 국토 균형 발전의 문제는 뭐 지금 현재 대통령 소속의 자치분권위원회 그리고 국가균형위원회 이 두 위원회가 이제 그동안 이 과제를 다루어 왔는데요. 네. 이 위원회는 대통령 자문위원회입니다. 네. 집행력이 없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의 한계를 인정을 하고 새로 출범할 윤 정부 하의 새 추진기구 컨트롤 타워는 양 위원회를 통합하는 동시에 그거는 통합하는 거는 축소 통합이 아닙니다. 네. 오히려 확대 개편입니다. 그래서 이 그동안의 지역 균형 발전이 자치분권을 전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자율성을 줘서 지역이 주도할 수 있는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 자치분권 후 균형 발전을 이룬다는 차원에서 통합의 필요성을 제시를 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자문위원회 성격으로서는 성과를 못 내니까 결국은 집행력을 갖는 정부 부처위원회 네. 내지는 뭐 지역 균형원 같은 이 부처의 격상을 통해서 위상을 높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제 그 인수위원회에서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존의 위원회가 이제 사라지고 그거를 대체해서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글쎄 않습니까? 말입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자치분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사퇴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국가균형위원회의 위원장은 그대로 임기를 채우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자문하는 위원회가 대통령이 바뀌었는데도 네. 그대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강제로 내보낼 수는 없고 저희들이 그동안 제안했던 내용들이 지금 이어서 연계가 안 되는 거지요. 따라서
지금 쭉 얘기가 됐듯이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인수위원회에서 다만 이렇게 정리된 약속과 정책 과제에 불과했지 실천 계획이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안 나온 거예요. 그거는 네. 추진기구 컨트롤 타워에서 다룰 문제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아직 부재된 상황이니까 우리 국민들이나 지역에서 볼 때는 이게 뭐 지역 균형 발전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 후퇴한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와 불신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원인은 바로 추진기구 안 만들어졌고 그 추진기구 안 만들어진 이유는 전 정부가 그거를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허 센터장님도 이제 고개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이제 두 분은 같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정부에서 의지만 있었다면 다른 기구도 충분히 만들었을 수도 있을 테고 지금 현재 이제 현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제 역할이 좀 안 보인다, 존재감이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국무총리가 이제 의지만 있다면 또 이제 강력하게 좀 추진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분의 의견에 대해서 한번 두 분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성 처장님부터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전 정부의 그런 분들이 인사들이 안 나가서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하고 있다. 그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컨트롤 타워가 부재해서 나타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데는 일단 이제 공감을 그거는 하는데요. 맞죠. 예, 네네, 공감은 그런데 하시는 것 같고. 사실 이제 그 대한민국의 면적의 12%밖에 안 되는데 과반수 이상의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이고 이건 뒤집어 보면은 국토의 88%에 해당하는 그 면적에 과반도 안 되는 지금 인구가 살고 있다는 이 불균형과 관련된 거는 어떤 정권이든 간에 심각한 문제라고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방시대를 열겠다라고 했는데 왜 아까도 말씀하신 그런 퇴행의 조짐이 있느냐. 저는 좀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해보면 실은 이거는 이제 보수 정권에서는 집중을 통해서 효율을 내려고 하는 이거에 더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은 결국에는 지방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호나 외침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지나 아니면 실행 계획이나 이런 데에서 지방을 실제로 지방의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안이나 아니면은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아까 지금 육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 두 기구를 통합하면 축소 통합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통합이 되면 분명히 이제 그 축소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컨트롤 타워 부재가 아무튼 지금 심각한 문제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며칠 전에 사실은 이제 행안부 그 회의를 좀 네. 정치자문 회의를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참여하시는 위원들 중에 이제 그 지금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두 개가 지금 통합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50대 50이면은 이렇게 100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50대 50에서 5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축소 통합이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사실 이제 축소해서 통합이 되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으로 강력하게 작동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부분이 그러니까 지방으로 소위 얘기해서 이제 권한을 이양시켜 줘서 지방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나 역할들을 내려보낼 것인지 이것 또한 제가 봤을 때는 분명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뭐 수도권 규제 완화라든지 아까 육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그다음에 지금 아까 그 우리 국가 균형 발전 비전 얘기할 때 3대 약속하고 15개 과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8번째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을 담당하는 국토부 장관은 그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벌써부터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겠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의지가 강한 것 같지는 않고 일단은 지금 이제 뭐 효과라든지 뭐 능력 이런 걸 중시하다 보니까 이 분권과 나누는 것에 대한 좀 인색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네. 잠깐만요.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는데 이 역대 대통령의 제가 전부 그 뭐 위원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초기에는 임기 초반에는 강력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다 외치시죠. 문재인 정부 때도 네. 엄청난 뭐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을 한다고 그랬고 국토균형발전은 더 큰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갈수록 그 의지가 퇴색해요. 역시 중앙부처에 이제 설득을 당하고 네. 또 경제가 어렵다, 뭐 안보 위기다 이런 상황이 빚어지면서
전부 열기가 식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로 지금 2달밖에 안 됐죠.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 강력한 지방시대를 개막하겠다는 지방시대 개막이 국민통합이다. 이렇게 국정 철학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 의지가 변질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고 이제 그 일을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지난 정권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국토균형 발전은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강력한 1980년 이래로 우리가 국토균형 발전을 추진했지만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성과는요.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비수도권의 인구는 50%를 넘어섰죠. 글쎄 말입니다. GRDP는 뭐 52%를 넘어섰죠. 취업자 비중도 50%를 넘어섰죠. 그러니까 노력에 비한 성과는 후퇴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이번에 중단된 게 아니라 2017년 이후에 중단된 거예요. 그 이후에 153개, 그 이전에 153개 이전이 끝나고 나서 2017년에 중단을 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이거는 그 각종 그 부처의 반발과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된 네. 거예요. 그만큼 지역 균형 발전은 많은 지역의 갈등이 야기되고 또 이해관계가 상충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지난한 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를 우리가 뭐 전 정부, 현 정부를 탓하지 않고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지. 이게 무슨 뭐 정치적인 뭐 대결이라든지 지역 간의 갈등으로 문제를 풀어서는 곤란하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고 허 센터장님도 이제 컨트롤 타워 예. 그쪽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네. 해주시죠. 지금 현재 그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이 역대 정부와 차별화되는 점은 기존의 분산형 균형 발전에서 분권형 균형 발전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본적인 기조가 분권형 균형 발전으로 가면서 컨트롤 타워에도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각각 분야에서 총괄 조정을 하는 기구였습니다만 이번에 분권형 균형 발전으로 가면서 이 두 개의 위원회가 통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얘기가 검토 중에 있고요. 이제 그 와중에 각각의 위원회에서는 인적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현재 한 68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자치분권위원회도 한 7, 80명 됩니다. 그러면 통합이 됐을 때는 한 7, 80명 선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사람 측면에서 보면 규모가 축소됐을 수는 있으나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분권과 균형이 같은 한 바구니 속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앞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갈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확대의 무기를 둘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인데 기존에 우리 이 정부가 했던 것들은 대다수가 국가 권력을 기반으로 해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내보내거나 또는 지방투자 보조금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서 기업을 지방으로 내보내는 정책이 주류였습니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 가격이 아무리 싸고 아무리 보조금을 많이 받아도 결국 핵심 요인은 그 지역에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기업들이 많이 내려가지 않는 이유가 사람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측면인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이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놓은 핵심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기회 발전 특구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많이 화제가 되고 있죠. 이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정부가 지자체에다가 엄청난 많은 권한을 주겠다는 겁니다. 네, 네. 그 중에 하나가 교육 자율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기업과 지역이 필요한 인력을 스스로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 자율권을 충분히 확대해서 주겠다. 네, 센터장님. 이런 근데 측면을 좀 고려하면 좋을 것 그 같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뭐 분권형 균형 발전 이제 그 말은 아주 거창하고 듣기 좋은데 결국 가장 이제 균형 발전의 이제 상징으로 여겨졌던 세종 이제 임시집무실조차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진정성에 좀 의심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뭐 그 정부 세종청사로 이전하면서 현재 이제 그 근무 직원들의 95% 이상이 여기 이제 거주한다는 그런 조사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소기의 그 효과는 좀 거두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그런 요구도 지역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균형 발전 말씀하셨지만 이제 세종 집무실 얘기 또 공공기관 이전 그 부정적인 여론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인력 집중적으로 양성한다면서 수도권 대학으로 이제 정원 늘리고 학과 신설 이런 좀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가 과연 이제 지방 균형 발전에 의지가 있나 이런 의심이 계속 들고 있단 말이에요. 최 교수님 이제 대학교 현직에 계신데 특히 지방대에서 이런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가 좀 크지 않나요 지금? 지금 이제 수도권으로 지금 사람들이 계속 모이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좋은 대학이 서울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왜 좋은 대학인가? 솔직히 얘기하면 그동안에 정부의 지원이 수도권 대학으로 집중이 됐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대학이 되고 인재들이 모이고 그 인재들이 있는 곳에 기업들이 있기를 원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수도권 집중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지방 시대를 열겠다고 하시면서 이번에 이제 반도체 학과를 보면서 이건 지금 수도권 규제를 푸는 거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 교수 확보율 잘 돼 있고 이런 데다가 좀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방과 이 수도권 대학들을 비교했을 때 뻔한 거 아닙니까? 예, 일단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교수 확보율 잘 돼 있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수도권의 그 반도체 인력 양성을 수도권에서 하겠다는 얘기하고 글쎄 똑같거든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계획하고 지금 계속 실행하고 있는 것들이 2달도 안 됐는데 계속 지금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정부에서 인재들 쓰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능력 위주로 하겠다. 그럼 능력 위주라고 하는 것이 좋은 대학 나고 또 좋은 뭐 시험 봐가지고서 또 뭐 중앙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능력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 다 갖다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방은 계속 피폐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첫 단추가 잘못 깨지면 끝까지 이게 계속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정말 이 공약집에 나와 있는 대로 또 인수위원회에서 작성한 로드맵대로 지금이라도 회계해서 차근차근 나가는 것이 국가의 균형 발전과 또 그 지방이 잘 사는 그런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교수님 국가- 말씀 잠깐 하나만 네, 네, 더 말씀하시죠. 첨언을 좀 드리면은 예. 실은 이제 반세기가 넘도록 중앙에 집중되어 있었다가 이제 겨우 이제 지방과 관계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화두로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줄탁동시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그냥 병아리가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어미닭이 같이 깨줘야지만 알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지방에 있는 힘들을 중앙에서도 마찬가지로 협조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에서 보면은 기회발전특구도 그렇고 교육자육 특구도 마찬가지로 어떤 능력이라든지 그래서 무한 경쟁으로 지역을 몰아넣는 듯한 느낌이 사실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지방이 어떤 그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이것도 같이 고민이 되면서 발표가 되어야지 그래서 지역을 무한 경쟁의 어떤 그런 속으로 넣지 않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균형 발전 문제가 이제 단연 뭐 보수 또 진보 정권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들어보면 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문재인 정부나 과거 이제 그런 정부에서도 이제 진보 정부라고 이제 부르는 그런 정부에서도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보면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 심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과연 이제 정부의 의지 또 진보냐 보수냐 이런 문제뿐만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수도권 집중 현상 아주 깨기 어렵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원인은 교수님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저는 몇 가지 원인으로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첫째는 우리나라의 국정 운영 자체가 그동안에 이 청와대 중심의 중앙 통제적 국가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정책이 다 청와대에서 비롯됐거든요. 정부 부처도 안 보이고. 네. 그러니까 이 중앙 통제적
그 국가 운영 체제를 가지고는 자치분권도 균형 발전도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중앙과 지방과 상호 경쟁 분권 체제로 국정 운영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 의지는 다 확고합니다. 지금 그렇겠죠. 대통령의 의지가 변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네. 또 변하기 전에 우리가 촉구를 해야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 국가 균형 정책을 다루는 전략과 자세의 문제예요. 그게 뭐냐면 그동안의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 주로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역시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관이 주도하고 지방은 줄 세우고 또 하드웨어 중심이고 뭐 지방대학이나 지역의 인력이 양성되지 않는 이유는 전부 SOC라든지 이런 하드웨어 뭐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무슨 그 산업시설 기반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치중했기 때문에 이게 지역 균형 발전이 이제 수단이 목적화되는 네. 이런 동조과잉 현상이 나타난 거죠. 네. 균형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지역의 인적 자원 개발과 인력 양성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지방대학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그동안의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철학과 이 정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균형이라는 게 뭐예요? 균형이라는 정의도 다 각각 달라요. 네. 기회의 균형인지 결과의 균형인지. 또 발전은 뭡니까? 발전이라는 게 뭐예요? 발전이 산업 발전입니까? 아니면 경제 발전입니까? 그런 것조차도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네. 그냥 급하게 균형 발전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러한 지금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양산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국가 균형 발전의 비전과 목표와 전략 그리고 중요한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지표를 제대로 연결해야 되는 문제가 숙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이번에 큰 파라다임의 변화는 지역 주도의 지역 발전입니다. 네. 그동안에 중앙이 중심이 돼서 하향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발전이 아니라 지역의 자치 역량을 제대로 잘 극대화시켜서 지역 발전을 주도해 가는 이런 자율적인 주민 중심의 현장 중심의 지역 발전을 통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우려들은 직간접적으로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허 센터장님도 이제 집중 현상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이제 균형 발전 쪽에 이제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 심각성 많이 알고 계셨을 텐데 그 혹시 뭐 해소 방법 같은 어떤 대안이 좀 있을까요? 예. 우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그리고 비수도권 내에서의 격차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벌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역 간 격차를 100으로 봤을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최근에 100 중에서 72에서 74%를 차지하고 네.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 얘기는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수도권으로 집중이 되고 그렇겠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이런 균형 발전을 제어하는 요소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 최근에 그 청년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요인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을 하면 1차 노동시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수는 전체의 10.8%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은 이 치열한 경쟁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또 임금 수준을 보게 되면 과거에 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8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네, 센터님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돼가지고. 예,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이 자유로이 이동을 촉진할 수 있는 것들을 정책적으로 좀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은 많지 않은데 두 분은 이제 좋은 말씀 해주셨고 두 분께만 이제 현 정부 좀 그 본격적인 지방 시대
또 이게 성공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정부의 좀 조언 아니면 따끔한 그 지적이라도 짧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런 그 수도권 집중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30여 년을 쓰고 있는 우리 헌법 체계에 있다. 지금 헌법 자체가 중앙 집권형 그런 헌법 체계입니다.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것은 딱 2개 조항밖에 없습니다. 117조, 118조. 네. 이거 가지고 풀어가는데 이거 가지고는 그러니까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도와주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안 도와주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지금 헌법이에요. 그래서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걱정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영원히 제가 볼 때는 요원한 그런 문제일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인재가 지금 수도권으로 집중되니까 이제 그게 문제이죠. 대학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프랑스처럼 서울대학을 좀 그 해체해서 예를 들어서 파리 1대학부터 8대학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전국의 국립대학들 있잖아요. 거점 대학을 서울대학 명칭 달아서 이렇게 하면 굳이 인재들이 서울로 몰리지 않아도 되니까 지역에도 이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머물게 되면 같이 이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또 균형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도 과감하게 정부가 좀 시행을 해주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 소장님도 마무리 말씀 짧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공정한 기회를 어떤 경쟁력 있는 지역, 지방에 한해서 제공하겠다는 거는 본격적인 지방시대라기보다는 일부의 지방시대가 될 거라고 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을 무한 경쟁 시대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또 서포트할 수 있는 일, 이것 또한 명확하게 좀 제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모두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 뭐 제가 지금 마지막 한 말씀만 좀 네, 드릴게요. 30초만 좀 해주십시오. 예. 우리가 지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종시가 국가 균형 발전의 거점 도시로 역할을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세종시에 대한 수도권이라든지 충청권의 여론이 그렇게 예전처럼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세종시도 자족도시, 자치도시도 중요하지만은 국토 균형 발전을 리드해가는 거점 도시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말씀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70여일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문제점 또 개선 사항을 잘 점검해서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갖고 또 스스로 발전 동력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길 바랍니다. 생생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준비하신 네 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